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희가 아주 흥미로운 주제, 정말 깊이 파고들 가치가 있는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바로 인공지능, AI와 암호화폐의 만남인데요. 요즘 기술계나 금융계나 이 두 가지 빼고는 얘기가 안 될 정도죠. 네, 맞습니다. 가장 뜨거운 화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오늘은 코인베이스의 기관 전략 책임자죠. 존 다고스티노가 내놓은 분석 자료를 중심으로 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이 AI와 암호화폐, 이 두 거대 기술의 융합이 왜 단순한 유행이 아니고 미래를 바꿀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흐름인지 그걸 한번 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다고스티노의 인사이트가 상당히 흥미로운 지점들이 많습니다. 오늘 저희 목표는 아주 명확합니다. 여러분께서 이 자료를 통해 AI와 암호화폐가 왜 꼭 만나야 하는지, 그리고 이게 가져올 변화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이걸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마치 그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를 저희가 오늘 하나하나 풀어가듯이 그 핵심을 함께 파헤쳐 보시죠. 네, 저도 기대가 됩니다. 다고스티노의 주장이 사실 상당히 도발적이에요. 들어보시면 AI는 무한히 확장 가능한 지능을 제공하고 블록체인은 무한히 확장 가능한 진실의 원천을 제공한다. 그래서 이 둘은 서로를 완성시키는 그런 짝이라는 거죠. 네, 그 표현 자체도 굉장히 인상 깊죠. 무한히 확장 가능한 지능과 진실의 원천. 그렇죠. 그래서 이 둘의 만남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연이다. 딱 이렇게 단언을 하거든요.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아주 그냥 흥미진진해집니다. 네, 맞습니다. 그 필연성 주장이 핵심이죠. 자, 그럼 첫 질문부터 던져볼까요? 왜 AI랑 암호화폐가 꼭 만나야만 할까요? 그냥 각자 갈 길 가면 안 되는 건가요? 있어요. 이게 아주 기가 막힙니다. 현재 AI 에이전트가 지금의 금융 시스템을 쓰는 건 들어보세요. 마치 1994년식 다이얼업 모뎀으로 최신 K-팝 고화질 영상을 스트리밍하려는 꼴이다. 네, 그 비유. 정말 속 터지는 상황이 눈에 선하지 않나요? 네, 그 비유 하나로 사실 현재 상황이 다 설명되는 것 같아요. 핵심을 정확히 짚었죠. 그렇죠. 현재 금융 인프라가 AI의 그 엄청난 잠재력, 그 속도와 규모를 전혀 감당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구체적으로 파고들면 한 세 가지 정도 큰 걸림돌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 가지 걸림돌이요? 어떤 것들일까요? 첫째는 역시 속도와 확장성의 문제입니다. AI는 실시간으로 방대한 데이터를 처리하고 초당 수십억 건의 판단을 내릴 수도 있는데 지금 우리가 쓰는 국제송금 시스템, 예를 들면 스위프트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스위프트. 은행 간 거래할 때 쓰는 그거요. 네, 그거 거래 하나 처리하는데 몇 시간, 어떨 땐 며칠씩 걸리죠. 심지어 주말이나 공휴일에나 멈추기도 하고요. 맞아요. 밤이나 주말엔 안 되죠. 이건 AI 입장에서는 정말 답답한 노릇이죠. 페라리에 자전거 페달을 달아놓은 격이라고 할까요? AI가 자기 속도를 전혀 낼 수가 없는 환경인 겁니다. 페라리의 자전거 페달. 비유가 정말 와닿네요. AI가 날고 싶어도 발목이 묶인 셈이군요. 그렇죠. 두 번째는 프로그래밍 가능성이 없다는 점입니다. 이게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프로그래밍 가능성이요? 그게 무슨 뜻이죠? 이런 식의 복잡한 조건부 자동 거래를 처리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특정 조건이 맞으면 자동으로 돈이 나가는 거예요. 네, 그런데 AI는 앞으로 그런 종류의 똑똑한 계약, 저희가 흔히 스마트 컨트랙트라고 부르는 기능이 필수적이거든요. 스마트 컨트랙트는 블록체인 쪽에서 많이 쓰는 용어죠? 맞습니다. AI가 스스로 데이터를 분석하고 상황을 판단해서 계약 조건을 확인하고 자금을 이동시키는 등의 복잡한 작업을 자율적으로 수행해야 하는데 현재 시스템은 이런 유연성에 현저히 떨어지는 거죠. 프로그래밍이 안 되는 돈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냥 정해진 대로 보내고 받는 것만 가능한 수준이다 이 말씀이시군요. 스마트 컨트랙트처럼 조건에 따라 움직이는 건 안 되고. 그렇죠. AI의 지능을 활용할 여지가 없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문제가 또 있습니다. 바로 거래 비용 문제입니다. 비용요? 수수료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AI가 미래에 하게 될 일들을 상상해보면 아마 수없이 많은 소액 결제, 그러니까 마이크로 트랜잭션을 포함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마이크로 트랜잭션. 아주 작은 금액의 거래요? 네. 예를 들어 AI가 어떤 연구를 위해서 특정 데이터 조각을 0.01원씩 주고 계속
뭐 초당 수백 번씩 구매하는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IoT 기기들끼리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으면서 아주 작은 요금을 정산한다거나. 아, 그런 식의 정말 작은 단위의 거래들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금융 시스템은 건당 최소 수수료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너무 높아요. 0.01원짜리 거래를 하려고 수수료를 몇백 원씩 내야 한다면 이건 뭐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거죠. 경제성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렇겠네요. 푼돈 거래하자고 큰돈 수수료를 낼 수는 없으니까. 네. 그래서 다고스티노는 이 세 가지 문제, 속도, 프로그래밍 불가, 높은 비용, 이걸 합쳐서 레거시 금융 시스템과 AI 사이의 기술적 부조화, 임피던스 미스매치라고 부릅니다. 임피던스 미스매치, 기술적 부조화, 뭔가 전자계약 용어 같기도 하고 좀 어렵네요. 네. 원래는 전기회로에서 부품 간의 저항값이 맞지 않을 때 에너지 전달 효율이 떨어지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이걸 비유적으로 가져온 거죠. 서로 맞지 않는 부품, 그러니까 AI라는 최첨단 엔진과 낡은 금융이라는 구식 변속기를 억지로 연결해 놓으니 성능이 제대로 나올 리가 없다는 겁니다. AI의 혁신을 낡은 시스템이 발목 잡고 있다는 아주 적절한 지적인 거죠. 와, 설명을 들으니까 확실히 이해가 되네요. 속도도 안 맞고 기능도 부족하고 비용도 비싸고 현재 금융 시스템은 AI가 활동하기에는 너무 낡고 불편한 옷이다. 딱 이 느낌이네요. 네, 정확합니다. 자, 그럼 이 답답한 상황, 이 기술적 부조화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제 슬슬 해결책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데 바로 이 지점에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가 해결사로 등판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다고스티노는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야말로 이 기술적 부조화를 해소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하고 최적의 도구라고 강하게 주장합니다. 오, 유일하고 최적의 도구다. 네, 먼저 블록체인의 역할부터 좀 살펴볼까요? 블록체인은 AI에게 앞서 말한 무한히 확장 가능한 진실의 원천을 제공합니다. 진실의 원천이요? 네. 스스로 학습하고 판단하고 자율적으로 행동하는 AI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AI에게 가장 중요한 거라면 역시 데이터의 정확성 아닐까요? 잘못된 정보를 배우면 큰일 나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자신이 판단하고 행동하는 근거가 되는 데이터, 그 정보가 정확하고 위변조되지 않았다는 확신, 이게 AI의 생명줄도 같거든요. 만약 AI가 잘못된 데이터나 누군가 조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결정을 내린다면 그 결과는 재앙적일 수 있겠죠. 그렇죠. 블록체인은 데이터를 수많은 컴퓨터에 분산시켜서 저장하고 암호화 기술을 통해 한 번 기록된 내용은 누구도 함부로 고치거나 삭제할 수 없게 만듭니다. 아, 그 분산 원장 기술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모두가 동일한 기록을 공유하고 모든 변경 이력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검증 가능하죠. 이런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AI는 더 이상 어떤 중앙기관이나 특정 중개자의 보증을 믿을 필요가 없어집니다. 대신 코드와 네트워크 참여자들의 합의라는 객관적이고 검증 가능한 규칙에 기반한 수학적 신뢰, 매스매티컬 트러스트 위에서 작동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수학적 신뢰. 아까도 나왔던 개념인데 들을수록 흥미롭네요. 인간적인 믿음이나 평판, 혹은 뭐 정부나 은행 같은 기관의 보증서가 아니라 그냥 수학과 코드로 증명되는 신뢰. 네. 이게 오류나 외부의 악의적인 조작 걱정 없이 AI가 진정한 자율성을 발휘하기 위한 필수적인 전제 조건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약간 궁금한 점이 생기는데 그 수학적 신뢰의 기반이 되는 코드 자체는 그럼 완벽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스마트 컨트랙트 코드에 버그가 있거나 뭐 해킹 가능성은 없는 건가요? 실제로 그런 사건들도 있었잖아요. 아, 정말 예리하고 중요한 질문이십니다. 완벽하다고 단언할 수는 절대 없죠. 코드도 결국 사람이 짜는 것이고 복잡해질수록 오류나 예상치 못한 취약점이 숨어있을 가능성은 항상 존재합니다. 실제로 스마트 컨트랙트 해킹으로 큰 피해가 발생한 사례들도 있고요. 그렇죠. 그런 위험성 때문에 좀 불안하기도 한데요. 네, 그래서 코드의 안정성과 보안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문가들이 코드를 꼼꼼히 검토하는 스마트 컨트랙트 감사, 오딧 과정이 필수적이고요. 버그를 찾아내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주는 버그 바운티 프로그램 같은 것도 운영되고 지속적인 코드 검증과 업데이트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 그런 안전장치들을 계속 강화해 나가야 하는군요.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록체인이 제공하는 신뢰 모델의 핵심은 뭐냐면 어떤 중앙화된 권력자의 자의적인 판단이나 비밀스러운 개입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모든 규칙과 거래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누구나 검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신뢰를 구축한다는 점입니다. 기존의 중앙 집중형 시스템과는 신뢰를 형성하는 방식 자체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거죠. 이게 AI에게는 더 매력적인 환경일 수 있다는 거고요. 네, 투명성과 검증 가능성. 그게 핵심이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블록체인이 신뢰의 토대를 제공한다면 암호화폐는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암호화폐는 단순한 디지털 화폐 그 이상입니다. AI에게 있어서 암호화폐는 프로그래머블 가치 레일을 깔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프로그래머블 가치 레일. 말이 좀 어려운데 쉽게 말하면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돈이 오가는 길, 뭐 이런 건가요? 네, 정확히 그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스마트 컨트랙트와 암호화폐가 결합하면 프로그래밍 가능한 돈이 실현되는 거죠. 이걸 통해 AI는 복잡한 조건에 따라서 사람의 개입 없이도 완전히 자율적으로 돈을 주고받고 어떤 서비스 이용료를 실시간으로 지불하고 데이터 사용료를 정산하고 심지어는 계약을 자동으로 체결하고 이행하는 등 온갖 종류의 경제활동을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와, 사람 없이 AI가 알아서 돈 거래를 한다. 네, 예를 들어 AI 트레이딩 봇이 시장 상황을 분석해서 자동으로 암호화폐를 사고 팔 수도 있고요. AI 기반의 컨텐츠 추천 엔진이 사용자의 시청 시간에 따라 창작자에게 자동으로 암호화폐를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가능성은 정말 무궁무진하죠. 아하, 이제 확실히 연결되네요. 그래서 아까 다고스티노가 예시로 들었던 그 시나리오, AI가 암 치료 연구에 필요한 데이터셋을 찾기 위해 하루에 50억 번이나 되는 데이터 구매 요청을 보낸다는 게 가능해진다는 거군요. 바로 그거죠. 현재 금융 시스템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잖아요. 50억 번의 거래를 어떻게 처리하고 그 수수료는 또 어떻고요. 근데 암호화폐랑 스마트 컨트랙트가 있으면 아주 적은 비용으로 거의 실시간으로 그런 초소액 초다빈도 거래가 가능해지니까 네, 맞습니다. 기존 금융 시스템의 물리적, 비용적 한계를 완전히 뛰어넘는 거죠. 이건 단순히 거래가 편해지는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자동화된 경제 생태계, AI가 중심이 되는 경제 시스템의 등장을 예고하는 겁니다. 이야, 듣고 보니 이게 정말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 해결 차원을 넘어서는 거대한 변화라는 생각이 드네요. AI가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돈을 벌고 쓰고 계약까지 한다. 이건 거의 뭐 경제 주체의 정의 자체를 바꿔야 하는 거 아닌가요? 패러다임의 전환 같은데요. 맞습니다. 정확히 보셨어요. 다고스티노의 분석은 바로 그 지점, 기술을 넘어선 철학적 그리고 경제적 차원으로 깊숙이 파고듭니다. 이게 그의 분석이 더욱 흥미로운 이유죠. 철학적, 경제적 차원까지요?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기술 철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건 에이전틱 AI, 즉 자율적인 행위자로서의 AI 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에이전틱 AI, 행위자로서의 AI? 네, AI가 더 이상 인간의 명령을 단순히 수행하는 수동적인 도구가 아니라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정보를 수집하고 계획을 세우고 자산을 관리하며 경제적 결정을 내리는 능동적인 주체가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AI가 여러분의 개인 재무 비서가 되어서 시장 상황을 24시간 모니터링하다가 여러분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알아서 최적의 상태로 리밸런싱해주고 심지어 연말에는 세금 절감을 위해서 텍슬러스 하베스팅 같은 복잡한 전략까지 자동으로 수행해주는 세상을 상상해보세요. 잠깐만요. AI가 세금 처리까지요. 텍슬러스 하베스팅, 그게 뭔가요? 그리고 그게 법적으로나 기술적으로 지금 가능한 수준인가요? 텍슬러스 하베스팅은 말 그대로 손실이 난 자산을 팔아서 그 손실을 확정시킨 다음 이익이 난 다른 자산의 이익과 상쇄시켜서 내야 할 세금을 줄이는 투자 전략입니다. 미국 같은 곳에서는 꽤 일반적인 방법인데요. 이걸 AI가 할 수 있다는 건 현재로서는 아직 개념적인 단계에 가깝다고 봐야겠죠. 법률적인 문제도 있고 AI에게 그런 금융 결정을 완전히 맡기는 것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필요하고요. 하지만 기술 발전 속도를 보면 그리고 AI의 데이터 분석 능력과 자동화 역량을 생각하면 아주 먼 미래의 일만은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와, 진짜 그렇게 된다면 엄청난 변화겠네요. 그렇죠. 이런 세상에서는 근본적인 질문이 떠오릅니다. 우리는 그렇게 똑똑하고 자율적인 AI를 어떻게 믿을 수 있을 것인가?
도대체 뭘 믿고 내 돈과 중요한 결정을 맡기냐는 거죠. 정말 중요한 질문이에요. 어떻게 믿죠? 여기서 다시 블록체인과 수학적 신뢰 개념이 등장합니다. AI의 행동과 결정 과정을 블록체인에 투명하게 기록하고 그 규칙, 스마트 컨트랙트를 공개해서 누구나 검증할 수 있게 한다면 중앙기관의 보증 없이도 AI의 행동을 신뢰할 수 있는 기술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겁니다. AI의 뇌에 해당하는 지능과 AI의 신체에 해당하는 경제적 활동 능력, 그리고 그 활동을 신뢰할 수 있게 만드는 블록체인, 이 세 가지가 맞물려 돌아가는 거죠. 그렇군요. AI의 자율성이 커질수록 역설적으로 그 행동을 검증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이 더 중요해지고 블록체인이 그 해결책을 제공할 수 있다는 거네요. 와, 심오합니다. 네, 상당히 깊은 통찰이죠. 그럼 경제나 금융 쪽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를 예상하는 건가요? 특히 비트코인 같은 대표적인 암호화폐에 대한 시각도 좀 달라질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경제 금융적인 차원에서는 기존 자산에 대한 이야기, 즉 내레티브를 완전히 새롭게 쓰고 있습니다. 특히 비트코인이 대표적인 예시죠. 과거에는 비트코인을 주로 디지털 금이라고 불렀잖아요. 가치를 저장하는 수단으로서의 역할에 초점을 맞춘 거죠. 물론 그 기능도 여전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다고스티노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금은 가지고 있지 못한 비트코인만의 강력하고 독특한 특징들을 훨씬 더 강조합니다. 금과는 다른 비트코인만의 특징이요. 어떤 것들이죠? 크게 4가지 정도를 꼽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앞서 계속 이야기한 프로그래밍 가능성입니다. 비트코인 자체는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이 제한적이지만 라이트닝 네트워크 같은 레이어 2 솔루션이나 다른 블록체인과의 연동을 통해 다양한 금융 서비스로 확장될 잠재력이 있다는 거죠. 이건 금덩어리 자체로는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냥 묻어두는 게 아니라 뭔가 더 할 수 있다. 그렇죠. 둘째는 디지털 네이티브 특성입니다. 비트코인은 태생부터 디지털 코드 덩어리잖아요. 그래서 물리적인 제약 없이 인터넷만 있으면 전 세계 어디든 순식간에 이동하고 온라인 서비스와 아주 쉽게 결합될 수 있습니다. 금을 옮기려면 얼마나 번거롭겠어요. 확실히 그러네요. 금은 운반, 보관 다 문제죠. 셋째는 방금 말씀하신 이동의 용이성과 분할 가능성입니다. 아주 작은 단위 사토시로 쪼갤 수 있고 국경 없이 거의 즉시 전송이 가능하죠. 마지막 넷째가 아주 중요한데 바로 잠재적인 수익 이일드 창출 능력입니다. 수익 창출 능력이요? 비트코인으로 이자 같은 걸 받을 수 있다는 건가요? 네, 디파이라고 들어보셨죠? 탈중앙화 금융 서비스. 네, 들어봤습니다. 은행 없이 P2P로 대출해주고 예금하고 뭐 그런 거요? 맞습니다. 그런 디파이 플랫폼에 비트코인을 예치해서 이자를 받거나 비트코인을 담보로 다른 암호화폐를 대출받거나 혹은 유동성 공급에 참여해서 수수료 수익을 얻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추가적인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물론 위험도 따르지만요. 이건 그냥 금고에 넣어두면 보관 비용만 계속 발생하는 금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특징입니다. 다고스티노의 주장은 이런 특징들 때문에 비트코인이 단순한 가치 저장 수단을 넘어 21세기 디지털 경제, 특히 AI가 주도하는 미래 경제에 훨씬 더 적합한 새로운 차원의 자산이라는 점을 강력하게 어필하는 겁니다. 와, 비트코인을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지네요. 그냥 디지털 금이라고만 생각했는데 프로그래밍 가능하고 이동 쉽고 수익까지 낼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니 훨씬 더 다이내믹한 자산인데요. 그렇죠. 자산에 대한 서사 자체를 바꾸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 이야기도 아까 잠깐 나왔는데 그 부분도 좀 더 자세히 듣고 싶어요. 예전에는 정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기관들이 온다, institutions are coming 이랬잖아요. 그런데 다고스티노는 기관들은 이미 와 있다, they're here, 그리고 아주 신중하고 사려 깊게 행동한다, and they're cautious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죠. 이 미묘한 뉘앙스 차이, 이게 왜 중요할까요? 그 표현. 네. 그거 정말 중요한 인식의 전환을 시사하는 발언입니다. 온다고 할 때는 뭔가 기대감만 있고 실체가 불분명한 느낌이었잖아요. 약간은 막연하고 어쩌면 좀 투기적인 분위기를 부추기는 면도 있었고요. 맞아요. 언제 오냐, 약간 이런 느낌이었죠. 그렇죠. 그런데 이미 와 있다. 그리고 신중하다는 표현은 더 이상 암호화폐 시장을 묻지마 투기판이나 단기 급등락만 노리는 곳으로 보지 않는다는 선언과 같습니다. 이미 연계금, 국부펀드,
대형 자산운용사 같은 소위 큰손들이 암호화폐를 변동성 높은 위험자산 중 하나가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 포트폴리오에 편입할 만한 진지한 자산군, 에셋클래스로 여기기 시작했고 실제로 조용히 그리고 아주 신중하게 자산 배분을 시작했다는 현실을 반영하는 발언입니다. 단순히 기대의 단계를 지나서 실제 참여의 단계로 접어들었다는 거죠. 아, 시장의 성격 자체가 변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군요. 투기판에서 성숙한 투자 시장으로. 네. 그리고 이건 동시에 다른 잠재적인 기관 투자자들에게 보내는 일종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보세요. 당신들처럼 신중한 플레이어들이 이미 들어와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시장 이제 당신들이 진입해도 될 만큼 충분히 성숙해지고 안정되어 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라는 신호를 주는 거죠. 일종의 안심시키는 효과도 있겠네요. 너도 와도 괜찮아. 이런. 그렇죠. 시장의 분위기를 과거의 묻지마 열풍에서 보다 차분하고 성숙한 투자로 전환시키려는 코인베이스 같은 기관 대상 서비스 제공업체 입장에서는 상당히 전략적인 발언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인터뷰 중에 ETF 보유자를 개인으로 봐야 하냐, 기관으로 봐야 하냐는 좀 민감한 질문이 나왔을 때 다고스티노가 직접적인 답변을 피하면서 질문의 프레임 자체를 다시 생각해보자는 식으로 약간 돌려서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아, 그런 장면이 있었군요. 네, 그게 바로 이런 신중하고 전략적인 소통 방식을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아직은 대규모 기관들이 우리가 직접 비트코인 왕창 샀다고 대놓고 밝히기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 ETF라는 제도권 상품을 통해 간접적으로 참여가 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면서 시장의 긍정적인 분위기는 계속 유지하려는 그런 의도가 엿보이는 거죠. 와, 그냥 한마디 말인 줄 알았는데 그 안에 여러 가지 의미와 전략이 숨어 있었네요.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나 기대를 잘 관리하려는 측면도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 모든 현상을 더 큰 그림, 즉 거시경제, 매크로 이코노미 상황과 연결시켜서 설명합니다. 거시경제요? 금리나 뭐 그런 이야기인가요? 맞습니다. 그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엄청난 돈이 풀렸잖아요.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이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요. 네, 통화 공급량이 엄청나게 늘었죠. 이렇게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린 상황, 통화 공급 팽창에서는 돈의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 실질금리, 명목금리, 물가 상승률이 낮거나 마이너스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투자자들이 가만히 있으면 자신의 자산 가치가 실질적으로 줄어드는 걸 느끼게 되죠. 그래서 결국 인플레이션을 피하고 조금이라도 더 높은 수익률을 줄 수 있는 자산을 찾아서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 돈 가치가 떨어지니까 그걸 방어하거나 더 불릴 수 있는 곳으로 돈이 몰린다. 네, 그런데 특히 앞으로 언젠가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다시 내리기 시작하는 시기가 오면 지금은 비교적 안전한 머니마켓 펀드, MMF 같은 초단기 금융상품에 묶여있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자금이 있을 거 아니에요? MMF요? 아, 그 단기 자금 넣어두는 곳. 네, 엄청난 돈이 몰려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금리가 내려가면 MMF의 매력도 떨어지게 되는데 그때 이 막대한 자금 중 일부가 수익률을 찾아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디지털 자산으로 흘러들어올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겁니다. 일종의 대기 자금이 유입될 수 있다는 예측이죠. 와, 그럴듯한데요. 기술적인 필요성도 있고 기관들도 이미 들어와 있고 거시경제 환경도 우호적으로 바뀔 수 있다. 이 세 가지가 딱 맞아떨어진다는 거네요. 네, 그래서 그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 겁니다. 단순히 AI랑 암호화폐가 만나면 좋아요 수준이 아니라 AI와의 융합이라는 기술적 당위성, 기관 투자자의 실제 참여라는 시장 현실, 그리고 통화 팽창과 향후 금리 변화 가능성이라는 거시경제 흐름, 이 세 가지 요소를 아주 유기적으로 엮어서 암호화폐, 특히 비트코인의 미래 가치를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상당히 정교한 논리 구조를 보여주는 거죠. 이야, 정말 거대한 비전이고 논리적으로도 탄탄하다는 느낌이 드네요. 기술, 시장, 경제를 넘나드는 스케일인데요.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세상에 완벽한 건 없잖아요. 이렇게 긍정적인 전망만 쭉 듣다 보면 혹시 너무 장밋빛으로만 보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살짝 드는데요. 분명히 우리가 좀 더 비판적인 시각으로 짚어봐야 할 부분이나 고려해야 할 위험 요인 같은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럼요. 당연히 있습니다. 어떤 분석이든 100% 완벽할 순 없고 다른 각도에서 비춰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이렇게 미래에 대한 예측은 더욱 그렇죠. 몇 가지 비판적으로 생각해 볼 지점들이 있습니다. 네, 어떤 점들을 좀 주의 깊게 봐야 할까요? 첫째, 앞서 잠시 언급했지만 무한한 확장성이라는 표현은 아직은 좀 수사적이거나 희망사항에 가까울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고스티노 본인도 인터뷰에서 인정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현실의 블록체인 기술은 여전히 그 유명한 트라일레마 문제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합니다. 확장성, 스케일러빌리티, 얼마나 빠르고 많이 처리하는가, 탈중앙성, 디센트럴라이제이션, 권력이 얼마나 분산되어 있는가, 그리고 보안성, 시큐리티, 얼마나 안전한가, 이 세 마리 토끼를 동시에 완벽하게 잡는 것이 기술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거죠. 아, 트릴레마 들어봤어요? 하나를 얻으면 다른 걸 좀 희생해야 하는 그런 관계라고요? 네, 맞습니다. 예를 들어 처리 속도를 높이기 위해 노드 수를 줄이면 탈중앙성이 약화될 수 있고 보안을 너무 강화하면 속도가 느려질 수 있고요. 현재 대부분의 주요 블록체인들은 AI가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는 그야말로 초당 수백만 수십억 건의 트랜잭션을 아주 낮은 비용으로 처리하기에는 아직 역부족인 게 현실입니다. 물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레이어 2 솔루션, 롤업, 사이드체인 등이나 샤딩 같은 다양한 기술들이 활발하게 개발되고 적용되고 있습니다. 레이어 2나 샤딩이요? 그게 뭔가요? 계층을 만들어서 거래의 상당 부분을 거기서 처리하고 최종 결과만 메인넷에 기록하는 방식으로 속도와 효율성을 높이는 기술입니다. 라이트닝 네트워크나 폴리곤 같은 게 대표적이죠. 샤딩은 데이터베이스를 여러 조각으로 나누듯이 전체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여러 개의 작은 그룹, 샤드로 나눠서 각각 병렬적으로 거래를 처리하게 하는 기술이고요. 이더리움이 도입을 추진하고 있죠. 이런 기술들이 계속 발전하고 있지만 아직 완전히 성숙하고 안정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AI 시대를 뒷받침할 무한한 확장성은 현재 진행형인 과제이지 이미 달성된 현실은 아니라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렇군요. 기술적으로는 아직 가야 할 길이 좀 남았다. 이 말씀이네요. 알겠습니다. 또 다른 비판적 시각은 없을까요? 둘째는 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화자, 즉 존 다고스티노의 위치와 역할을 우리가 인지하고 해석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아, 코인베이스의 기관 전략 책임자라는 그 위치요? 네, 그의 분석에는 분명 깊은 통찰과 설득력 있는 논리가 담겨 있습니다. 저도 상당히 동의하는 부분이 많고요. 하지만 동시에 그는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중 하나인 코인베이스의 임원이고 특히 기관 투자자들의 대상으로 사업을 확장해야 하는 미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의 발언은 순수한 기술적 미래 예측이라기보다는 코인베이스라는 기업의 입장에서 기관 투자자들을 시장으로 유인하고 암호화폐를 합법적이고 매력적인 제도권 자산으로 포지셔닝하려는 상당히 정교하게 설계된 사업적 목표와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될 여지도 충분히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석 자체가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 분석을 통해 전달하려는 메시지에는 회사의 비즈니스적인 이해관계가 반영되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봐야 한다는 거군요. 그렇죠. 일종의 투자 내러티브를 시장에 효과적으로 설득하고 전파하는 과정으로 볼 수도 있다는 거죠. 아까 잠깐 언급했던 ETF 보유자 질문에 대한 그의 답변 방식에서도 그런 전략적인 소통의 면모를 엿볼 수 있고요. 그래서 그의 말을 들을 때는 이런 배경과 맥락을 함께 고려하는 비판적 수용 자세가 필요합니다. 네, 일리 있는 지적이십니다. 발언의 배경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또 현실적인 어려움들도 있을 것 같아요. 당장 정부 규제 문제도 있고 해킹 같은 보안 위협도 무시할 수 없잖아요. 네, 아주 정확한 지적입니다. 그 두 가지가 아마 이 비전이 현실화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영상에서는 이 부분을 깊게 다루지는 않았지만요. 먼저 규제 불확실성은 여전히 이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산업 전체를 감싸고 있는 가장 큰 리스크 요인입니다. 각국 정부와 금융당국이 AI와 암호화폐의 결합, 특히 AI 에이전트가 스스로 금융거래를 하고 자산을 소유하는 것에 대해 과연 어떤 법적, 제도적 틀을 마련할 것인지 이게 아직 매우 불분명합니다. 그렇죠. 나라마다 다 다를 수도 있고 갑자기 강력한 규제가 나올 수도 있고요. 네, 어떤 방향으로 규제가 설정되느냐에 따라서 이 산업의 발전 속도나 방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너무 과도한 규제는 혁신을 저해할 수 있고 반대로 너무 느슨하면 금융 시스템 안정성이나 소비자 보호에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앞으로의 큰 과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해킹 및 보안 위험 문제입니다. AI가 스스로 디지털 지갑을 관리하고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 자동으로 암호화폐를 주고받게 된다면 이건 해커들에게는 아주 매력적인 새로운 공격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한데요. AI 지갑이 통째로 털린다거나 네. 만약 고도로 진행화된 AI 에이전트의 자산 관리 시스템이 해킹당하거나 혹은 AI 자체의 오류나 오작동으로 인해 잘못된 거래가 대량으로 발생한다면 그 피해 규모는 과거의 어떤 금융사고보다 훨씬 클 수도 있습니다. AI의 속도와 자동화 능력 때문에 피해가 순간에 확산될 수 있으니까요. 따라서 이 AI 암호화폐 융합이라는 비전이 정말 안전하게 현실화되려면 기술적인 발전과 함께 그에 걸맞는 강력한 보안 시스템 구축, 그리고 명확하고 합리적인 규제 환경 조성이 반드시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고민 없이 기술만 앞서 나가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죠. 와, 듣고 보니 정말 쉬운 길은 아니네요. 기술적 과제도 남았고 규제 문제, 보안 문제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장밋빛 미래 이면에는 이런 현실적인 도전 과제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자,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깊이 있게 나눴습니다. AI와 암호화폐의 필연적인 만남, 그로 인해 펼쳐질 미래에 대한 다고스티노의 비전을 중심으로 긍정적인 측면과 기대 효과뿐만 아니라 우리가 비판적으로 바라봐야 할 지점들과 현실적인 어려움들까지 다각도로 살펴봤는데요. 이 모든 복잡하고 흥미로운 논의들을 종합했을 때 존 다고스티노의 분석이 오늘날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메시지는 무엇이라고 요약할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그의 분석은 AI와 암호화폐의 융합이 단순히 기술업계의 새로운 트렌드나 잠깐의 유행이 아니라 미래 디지털 경제를 구동할 핵심 엔진이자 사회의 기본 인프라가 될 것이라는 아주 강력하고 거시적인 비전을 제시한다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암호화폐에 대한 기존의 담론, 즉 가격 변동성이 너무 큰 위험한 투기 자산이라는 부정적인 프레임에서 벗어나서 미래의 자동화된 경제 시스템에서 가치를 원활하게 교환하고 상호작용의 신뢰를 보장하는 필수적인 프로토콜로 그 위상을 격상시키려는 중요한 전환점을 만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암호화폐를 보는 관점 자체를 바꾸자는 거군요. 투기 대상이 아니라 미래 경제의 기반 기술로 보자. 네, 그렇습니다. AI라는 강력한 지능이 제약 없이 자유롭게 활동하고 그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해서는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라는 투명하고 효율적이며 신뢰할 수 있는 경제적 신체, 이코노믹 바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논리인 거죠. 지능과 신체가 결합해야 비로소 완전한 활동이 가능한 것처럼요. 지능 AI와 신뢰할 수 있는 경제적 신체, 블록체인 암호화폐. 와, 정말 깊은 통찰이 담긴 비유네요. 기술과 경제, 그리고 그 기반이 되는 신뢰의 문제가 이렇게 긴밀하게 얽혀 있다는 점이 다시 한번 인상 깊게 다가옵니다. 네. 자, 이제 마무리를 할 시간인데요. 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오늘 긴 시간 동안 저희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질문인가요? 계약을 체결하고 독립적인 경제활동의 주체가 되는 세상이 온다면 그때가 되면 우리가 지금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소유권, 오너십, 혹은 법인격, 리걸 퍼스널리티, 경제 주체, 이코노믹 에이전트와 같은 근본적인 개념들은 과연 어떻게 변화하게 될까요? 와, 정말 근본적인 질문이네요. AI가 재산을 소유한다. AI가 법인격을 갖는다. 네. AI가 스스로 세금을 내고 계약 불이행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는 날이 올 수도 있을까요? 인간이 아닌 존재가 경제 시스템의 중요한 플레이어가 된다면 우리의 법과 제도, 사회 시스템은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요? 정답이 있는 질문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질문들을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는 것이 다가올 미래를 좀 더 폭넓고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정말 곱씹어 볼 만한 화두를 던져주셨네요. AI와 암호화폐의 만남이 가져올 변화는 단순한 기술 발전을 넘어 우리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개념들까지 뒤흔들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한 이 깊이 있는 분석과 토론이
여러분의 지적인 여정에 흥미로운 자극과 작은 영감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